노인의 빈 밥그릇이 답했다. 중국 국가비지 8경원을 넘긴 그 순간 진짜 무서운 현실은 거리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공식 발표로는 GDP 19조 달러, 세계 2위 경제대국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안에서 6억 명의 한 달 수입이 우리 돈 17만 원입니다. 통계는 멀쩡한데 통장은 비어 있습니다. 오늘은 8경원 빚더미 위에서 시진핑 체제가 어떻게 이 거짓말을 버텨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 도미노가 왜 우리 통장 앞에 와 있는지를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빈 밥그릇이 답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영상의 출발점입니다. 화면 위에 떠 있는 숫자는 19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경 6천조 원, 세계 2위 경제대국의 1년 살림 규모입니다. 같은 시간 그 나라 어느 골목에서는 한 노인이 빈 밥그릇을 들고 서 있습니다. 한 달에 손에 주는 돈이 우리 돈으로 17만 원입니다. 통계와 밥그릇의 거리가 이렇게 멉니다. 먼저 숫자부터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중국의 2024년 GDP는 134.8조 위안, 약 19조 달러로 확정 발표됐습니다. 성장률도 5.0%, 표면 위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나라에서 6억 명의 한 달 수입이 10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17만 원입니다. 이 말은 제가 지어낸 표현이 아닙니다. 2020년 5월 28일, 당시 중국 총리였던 리커창이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직접 한 말입니다. 그날 그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인 6억 명의 월 수입은 1000위안에 불과하고 그 돈으로는 도시에서 집세를 내는 것조차 어렵다고 말입니다. 중국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약 3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518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그 평균 안쪽을 들여다보면 14억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한 달에 17만 원으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평균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가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GDP 그래프는 19조 달러를 가리키는데 그 그래프 아래 어딘가에 빈 밥그릇 6억 개가 놓여 있는 겁니다. 이 격차가 왜 충격이냐 하면 중국 정부의 공식 행사에서 총리 본인이 직접 인정한 숫자라는 점 때문입니다. 외부 비판자나 망명학자가 폭로한 게 아니라 통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기자들도 잠깐 술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공식 집계가 그려놓은 그림과 실제 민생이 얼마나 어긋나 있었는지를 그날 처음으로 체제 안쪽 사람이 인정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통계는 19조 달러, 밥그릇은 17만 원입니다. 통계는 19조 달러, 밥그릇은 17만 원입니다. 같은 나라, 같은 해의 숫자입니다. 한쪽은 세계 2위라고 적혀 있고 한쪽은 집세를 못 낸다고 적혀 있습니다. 둘 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다만 두 숫자 사이에 누군가의 빈 밥그릇이 끼어 있을 뿐입니다. 뉴스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중국은 첫 번째 숫자입니다. 마철루, 고속철, 전기차 공장, 5% 성장률, 그런 그림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서 보여드릴 중국은 두 번째 숫자, 그러니까 빈 밥그릇째 쪽입니다. 그쪽 그림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빈 밥그릇이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6억 명의 같은 풍경이라는 것, 그리고 그 풍경 위에 8경원이라는 빚이 얹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격차가 왜 우리 얘기가 되는지 그 답은 마지막 파트에서 분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한 장면만 머릿속에 새겨두시면 됩니다. 노인의 빈 밥그릇이 답했다. 19조 달러짜리 나라의 진짜 표정은 그 그릇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17만 원짜리 밥그릇 뒤에는 숫자 하나만 더 놓으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17만 원짜리 밥그릇 옆에 숫자 하나만 더 놓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끝까지 머릿속에 박아두셔야 할 숫자는 딱 3개입니다. 첫째, 8경원, 둘째, 300%, 셋째, 6억 명. 이 세 숫자를 한 문장 안에 같이 놓을 수 있는지부터가 이미 정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숫자가 큰 정도가 아니라 숫자의 단위 자체가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입니다. 중국 총부채. 가계와 기업과 정부를 모두 합친 잔액이 약 400조 위안입니다.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8경원입니다. 출처는 중국 사회과학원사나 NIFD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보고서입니다. 한번 입에 올려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조 단위가 아니라 경 단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큰 돈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위가 통째로 한 칸 위로 올라간 겁니다. 체감이 잘 안 되시면 이렇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 정부 1년 예산이 약 656조 원입니다. 8경원이면 그 한국 1년 예산의 약 120배에 해당합니다. 한 나라가 100년 넘게 모든 예산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겨우 갚을 수 있는 빚, 그게 지금 한 나라가 짊어지고 있는 부채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숫자입니다. 300%. 정확히 말씀드리면 거시 레버리지율,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전체 빚을 그 나라의 1년 GDP로 나눈 비율이 2025년 2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300%를 넘었습니다. 3분기에는 302.3%로 한 번 더 올라갔습니다. 쉽게 말해 나라 전체가 진 빚이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의 3배라는 뜻입니다. 이걸 부문별로 쪼개보면 그림이 더 뚜렷해집니다. 정부가 67.5%, 기업이 174.4%, 가계가 60.4%입니다. 누가 가장 많이 짊어지고 있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빚의 무게중심이 기업 쪽에 비정상적으로 쏠려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다른 나라들과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BIS, 그러니까 국제결제은행이 집계한 2024년 말 기준입니다. 독일이 198.6%, 미국이 249.3%, 중국이 286.5%, 일본이 387%입니다. 일본이 더 높네? 하고 의아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일본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30년 동안 천천히 그 자리에 도달했고 중국은 불과 10수년 만에 이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이야기는 잠깐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세 번째 숫자는 이미 한번 들으셨습니다. 6억 명, 한 달 수입 17만 원. 이 숫자가 왜 무서운지는 앞에 두 숫자와 같이 놓고 봐야 비로소 보입니다. GDP는 세계 2위, 부채는 8경원, 레버리지는 300%. 그런데 그 안에 사는 6억 명의 한 달 수입은 17만 원입니다. 이 네 줄이 한 화면에 놓이는 순간 시청자분들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 숫자들이 정말 같은 나라의 숫자가 맞나? 같은 나라가 맞습니다. 다만 같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나라가 아닐 뿐입니다. 여기서 한국 이야기 한 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한국 가계부채는 GDP 대비 약 90%대입니다. 중국 가계의 60.4%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남의 나라 빚 얘기라고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듣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죠. 그 정도면 진작 망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 답은 GDP와 밥그릇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숫자가 그렇게 끔찍하면 진작 뉴스에서 난리가 났어야지. 왜 중국은 아직도 멀쩡해 보이지?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GDP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다만 아무도 그 숫자를 밥그릇에 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겉과 속을 3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쌍입니다. 겉면을 보면 중국은 2024년 GDP 134조 위안, 성장률 5.0%를 찍었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는 타이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안쪽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2025년 중국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였습니다. 당국이 잡은 목표치 2%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8월에는 마이너스 0.4%, 9월에는 마이너스 0.3%까지 떨어졌습니다. 공장에서 매기는 생산자 물가는 더 심각합니다. 무려 3년 넘게 마이너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장률 그래프는 위로 올라가는데 물가는 가라앉고 있는 겁니다. 한쪽은 진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 쌍입니다. 겉면을 보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중국의 1선 도시들입니다. 마철루, 명품거리, 외국 기업 본사, 화려한 표면입니다. 그런데 그 집값 명세서를 열어보면 어떨까요? 70개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이 23개월 연속으로 전년 대비 떨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마이너스 5.3%, 광저우는 마이너스 5.8%, 그리고 2025년 9월 기준으로 이 4대 도시의 집값은 약 9년 전, 그러니까 2016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박근혜 정부 시절 집값으로 시계가 거꾸로 돌아간 셈입니다.
9년이 통째로 사라진 거죠. 한쪽은 진실이 아닙니다. 세 번째 쌍입니다. 겉면을 보면 중국 가게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계예금 잔액이 2019년 82조 위안에서 2024년 152조 위안, 그리고 2025년 상반기에는 163조 위안을 돌파했습니다. 통장 잔고만 놓고 보면 부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쪽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돈은 쓰려고 모인 돈이 아닙니다. 무서워서 쌓아놓은 돈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예방적 저축이라고 부릅니다. 직장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집값이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고 노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현금을 품에 안고 웅크리는 겁니다. GDP 그래프는 위로 향하는데 그 안의 통장은 잔뜩 움츠리고 있는 거죠. 돈은 분명히 있는데 돈이 돌지 않습니다. 한쪽은 진실이 아닙니다. 세 쌍을 같이 놓고 보면 그림이 또렷해집니다. 겉면의 중국과 속면의 중국, 두 나라가 한 국경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한쪽은 통계청 발표문 안에 있고 다른 한쪽은 6억 명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GDP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다만 아무도 그 숫자를 밥그릇에 담지 못합니다. 여기서 한국 이야기를 짧게 한 줄만 끼워 넣겠습니다. 한국도 지금 가계예금이 아주 빠른 속도로 쌓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중국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닮았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쥐고 안 쓴다는 것,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우리도 곧 마주하게 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겉과 속, 이 이중 국가를 그래도 어떻게든 굴러가게 만들어주는 숨겨진 버팀목 3개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청년, 그리고 지방정부. 그런데 지금 이 3개의 버팀목이 동시에 가장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8경원이라는 부채는 더 이상 칠판 위의 숫자가 아닙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도미노가 어떻게 넘어지고 있는지 하나씩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하나를 직접 꺼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무너지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말로만 위기 하는 거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이미 화면 위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한 줄로 묶어서 본 적이 없을 뿐입니다. 중국 경제를 받치고 있는 기둥은 크게 3개입니다. 부동산, 청년, 그리고 지방정부. 그런데 이 3기둥이 지금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기울고 있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말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부동산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한 번쯤 기사에서 보셨을 회사가 있죠? 헝다, 그러니까 에버그란데입니다. 이 회사 한 곳이 짊어지고 있는 빚이 약 3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회사가 한국 1년 예산에 가까운 돈을 빚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25일, 헝다는 결국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한때 중국 부동산 신화의 얼굴이었던 회사가 시장에서 이름을 지운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헝대다가 첫 도미노였다면 그 뒤에 서 있는 두 번째 도미노가 더 큽니다. 컨트리 가든, 중국 이름으로 비구이 위안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의 규모만 따져도 헝다의 약 4배입니다. 2023년 8월에 작은 채권 하나가 디폴트 난 이후로 벌써 몇 년째 유동성 위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헝다 회장 쉬자이는 2023년 9월부터 당국의 형사조치 아래에 들어갔고 여러 자산도 동결 상태에 놓여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 돈은 개발이 멈춘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의 통장으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분양대금을 다 치르고도 입주를 못한 수십만 가구의 손에는 회장이 잡혀가도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두 번째 도미노는 청년입니다. 중국 도시 청년 실업률 16세에서 24세, 재학생을 빼고 집계한 숫자가 2025년 8월에 18.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해 연중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후 10월에 17.1%, 11월에 16.1%로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5명 중 1명 가까운 청년이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보다 더 무거운 숫자가 따로 있습니다. 2025년 한 해에 세로 사회로 나오는 중국 대학 졸업자가 약 1222만 명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한국 인구의 4분의 1쯤 되는 청년이 한 해에 한꺼번에 노동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4년제 대학을 나온 청년이 자기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블루칼라 일자리나 배달, 대리 같은 단기 깅노동으로 내려가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빚을 내서 가르친 대학 졸업장이
자식 세대의 손에서는 식권 장부게도 못 갖게 된 셈입니다. 세 번째 도미노는 지방정부입니다. 이 부분은 이름부터 좀 어렵습니다. LGFV,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지방정부가 자기 빚을 직접 장부에 올리지 않고 옆에 따로 만들어 놓은 그림자 금고입니다. 이 금고에 쌓여있는 빚을 IMF는 약 78조 위안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빚을 중국 인민은행이 공식 집계로 발표한 숫자는 14.8조 위안입니다. 같은 나라에 같은 빚을 두고 국제기구 추정과 자국 공식 발표 사이에 무려 4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한 줄짜리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지 잠깐만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의 도로, 다리, 신도시, 산업단지, 이 모든 것을 떠받치는 빚의 진짜 크기를 그 누구도 정확히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세 도미노는 따로따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지방정부 땅값 수입이 줄고, 땅값 수입이 줄면 지방 일자리가 마르고, 일자리가 마르면 청년들이 도시를 떠나거나 결혼 출산을 미룹니다. 그러면 다시 새 아파트 수요가 줄고 부동산이 또 한 칸 더 내려앉습니다. 같은 구조가 같은 방향으로 서로의 발목을 잡으면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우리는 결코 남의 집 불구경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 부동산 PF 부실 규모와 청년 체감 실업률이 왜 항상 같이 이야기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도미노가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도 시진핑 체제는 어떻게 아직 버티고 있을까요? 그 답이 이 영상에서 가장 불편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누구나 똑같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부동산은 9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고 청년 5명 중 1명은 일자리를 못 구하고 지방정부 빚은 GDP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진작에 어딘가 한 군데가 무너져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안 무너졌을까요? 1분 뒤에 가장 불편한 통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 답을 보고 나면 망하지 않은 것과 망한 것을 숨긴 것이 완전히 다른 말이라는 걸 아시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입니다. 지방정부가 빚을 숨겨놓는 그림자 금고, 아파트에서 LGFV라고 말씀드렸죠. 이 LGFV의 빚이 너무 커지자 중국 당국은 2023년 3월부터 숨겨진 부채 정리 캠페인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빚을 갚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조금 다릅니다. 캠페인이 시작된 뒤 LGFV 숫자 자체가 71%나 줄었고 사업 부채는 62%가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이 되자 LGFV의 60% 이상이 아예 정부의 공식 목록에서 빠져버렸습니다. 빚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명단에서 사라진 겁니다. 명단에서 빠지면 그 빚은 더 이상 지방정부의 빚이 아닌 게 되고 통계상 나라의 빚 부담은 가벼워 보이게 됩니다. 빚을 갚은 게 아니라 빚을 옮겨 적은 거죠. 두 번째 장면은 더 노골적입니다. 청년 실업률 이야기인데요. 2023년 6월 중국의 16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이 21.3%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5명 중 1명을 넘은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발표가 멈췄습니다. 통계 자체가 약 반년간 사라집니다. 그리고 2024년 1월에 다시 등장했을 때 숫자는 14.9%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6.4%포인트가 한 번에 빠진 거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재학생을 빼고 다시 계산하기로 했다는 한 줄. 그게 다였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난 게 아니라 일자리를 못 구한 학생들을 통계 바깥으로 옮긴 겁니다. 우리는 흔히 통계가 거짓말한다고 말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따로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해진 통계는 어느 순간 갑자기 집계 방식이 바뀐다. 이게 훨씬 무섭습니다. 거짓말은 들통이 나지만 기준 변경은 합법이거든요. 이쯤 오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을 겁니다. 6억 명 월 수입 1000위안을 공식 석상에서 입에 올렸던 리커창 전 총리입니다. 미 전 총리는 2023년 10월 27일 상하이에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 발표는 그게 전부였고 만 68세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망 원인을 한 번 더 들여다보자고 공개 서한을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화통신 출신의 베테랑 기자 구한민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2024년 11월에 소란 유발죄라는 죄목으로 징역 1년형을 받게 됩니다. 내부의 베테랑 언론인이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 하나로 1년을 갇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리커창 전 총리는 사망 원인이 아니라 그 사망 원인을 물어본 사람의 처벌로 더 많이 기억된다고요. 통계 한 줄을 바꾸는 것과 질문 한 줄을 처벌하는 것은 결국 같은 동작입니다. 불편한 숫자가 보이지 않게 만드는 동작이죠. 이 모든 동작을 묶어서 부르는 공식 용어가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보고서에 그대로 적어놓은 표현, extend and pretend입니다. 한국말로 옮기면 연장하고 모른 척하기입니다. 만기를 미루고, 명단에서 빼고, 기준을 바꾸고, 질문을 막는다. 그러면 무너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너진 것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국제결제은행 BIS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지금 중국의 부채 구조가 1998년 일본 버블이 무너지기 직전과 매우 닮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그 뒤로 30년을 버텼지만 사회 자체가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결정적인 차이는 부채 규모가 아니라 체제에 대한 신뢰였다는 게 많은 전문가의 진단입니다. 신뢰가 있는 사회는 30년을 견디고 신뢰가 없는 사회는 통계와 사람의 입을 동시에 막아야 겨우 한 해를 견딥니다. 그래서 BIS의 경보는 단순한 숫자 비교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일본보다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 깔린 구조는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이야기를 한 줄만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통계가 의심스러울 때 그걸 물어볼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드리는 슬로건은 단 하나입니다. 겉을 믿지 말고 속을 보세요. 발표된 숫자보다 그 숫자를 다시 계산한 날짜를 보세요. 줄어든 부채보다 명단에서 사라진 이름을 보세요. 망하지 않았다는 말보다 망하지 않았다고 말해야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세요. 그런데 이 숨기는 기술이 아무리 정교해도 한 가지는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옆 나라의 통장입니다. 그리고 그 옆 나라가 바로 우리입니다. 자, 이제 가장 불편한 질문 앞에 설 차례입니다. 8경원 빚더미와 6억 명의 빈 밥그릇이 정말 바다 건너 남의 일이기만 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둑에서 새는 물은 결국 가장 가까운 땅을 먼저 적십니다. 그 가장 가까운 땅이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그리고 그 물길은 이미 세 가닥으로 갈라져 한국 가계의 통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수출, 환율, 그리고 심리, 이 세 가닥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닥은 수출입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24년 기준으로 여전히 19에서 20% 안팎입니다. 5개 컨테이너 중 1개는 중국으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앞서 다 봤습니다. 가게는 돈을 쓰지 않고 은행에 쌓아두기 바쁘고 부동산은 9년 전 가격으로 후퇴했고 청년 5명 중 1명은 일자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 물건을 예전처럼 사줄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통계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월급 봉투로 먼저 도착합니다. 반도체 공장의 야근 수당, 화장품 회사의 보너스, 중국 관광객을 기다리던 명동 가게의 매출,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5개 중 1개의 컨테이너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건 곧 우리 누군가의 점심값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가닥은 가계부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아픕니다. 앞에서 중국 가계부채가 GDP 대비 60.4%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한국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90%대입니다. 중국보다 30%포인트나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 가계를 걱정하고 있는 사이 사실 통계상으로는 중국이 우리를 걱정해야 할 입장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집값이 오르고 전세가 오르고 그 사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 버틴 가정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우리의 90%는 중국의 60%보다 훨씬 더 가깝게, 훨씬 더 직접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어깨 위에 얹혀 있습니다. 세 번째 가닥은 환율과 심리입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중국 경기 우려 뉴스가 나올 때마다 원화는 위안화와 거의 같은 박자로 흔들렸습니다. 위안화가 약해지면 원화도 약해지고 원달러 환율이 같이 올라가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과 중국이 같은 묶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하지만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큰 사고 한 번이 터지면 한국 시장은 그 사고와 무관하게 함께 출렁입니다.
환율이 출렁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수입 물가가 오르면 마트 영수증이 길어집니다. 마트 영수증이 길어지면 우리 통장은 또 한 번 작아집니다. 결국 8경원짜리 빚더미의 그림자는 어느 날 갑자기 아주 평범한 저녁 장보기에서 우리 등 뒤에 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자리에서 절망만 남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음 한 달 안에 누구나 할 수 있는 3가지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창한 투자 비법이 아닙니다. 그냥 점검입니다. 첫째, 수입 구조 점검입니다. 종이 한 장 꺼내서 단 한 줄만 적어보세요. 나와 우리 가족의 소득이 대중국 수출, 중국 관광 또는 중국 의존이 큰 업종에 얼마나 걸려 있는지, 직장이 그 업종이라면 비중은 100%일 수도 있고 자영업이라면 손님 중 중국 관광객 비중이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한 줄로 보이게 만드는 것 자체가 첫걸음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대비할 수도 없으니까요. 둘째, 현금과 환율 방어선입니다. 지금 내 자산이 한쪽에 너무 몰려있지는 않은지 기계적으로만 확인해 보세요. 예금, 단기 채권, 외화, 이 3가지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들여다보면 됩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사고 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한 자산에만 몰려있는 분들은 분산 시점을 미리 고민할 시간을 가지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장이 출렁이고 나서 움직이면 이미 늦습니다. 셋째, 정보 습관 바꾸기입니다. 앞으로 중국 경제 뉴스를 보실 때 GDP 숫자에는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대신 3가지 지표만 한 달에 한 번 챙기시면 됩니다. 첫째는 중국 가계 예금 증가율.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더 쟁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둘째는 청년 실업률. 통계 기준이 자주 바뀌니 흐름만 보면 됩니다. 셋째는 LGFV 지방정부 부채 규모. 지방정부 그림자 금고가 더 부풀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3가지만 보셔도 GDP 발표문 10개 본 것보다 진짜 중국이 더 잘 보이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에 부동산과 주식 거품이 한꺼번에 꺼지면서 잃어버린 30년에 들어갔지만 사회 자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30대 대기업 평균 부채 비율이 자기 자본의 4배 가까이, 그러니까 400% 가까이 부풀었지만 뼈아픈 구조조정으로 결국 빠져나왔습니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위기를 미리 본 사람이 있었고 그 위기를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사회였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위기를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중국과 다릅니다. 겉을 믿지 말고 속을 보세요. GDP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통장은 그 어떤 숫자보다 정직합니다. 여기까지가 8경원 빚더미 위에 서 있는 시진핑 중국의 진짜 현실입니다. 8경원 부채, 6억 명에 17만 원, 그리고 GDP 3배에 달하는 300% 레버리지. 이 세 숫자가 지금 시진핑 체제가 간신히 붙들고 있는 마지막 표면입니다. 연장하고 모른 척하기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둑이 무너지는 날, 가장 먼저 젖는 땅이 우리가 되지 않으려면 오늘 적어두신 그 한 줄짜리 점검표가 가장 든든한 우산이 되어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분석도 받아보시고 댓글에는 여러분이 지금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지표 하나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그 지표를 직접 뜯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 계약서의 도장도 찍기 전에 한국 K2 전차가 페루 땅에 먼저 내렸습니다. 서류보다 실물이 먼저 도착한 겁니다. 페루는 원래 더 싼 중국 전차를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을 뿌리치고 왜 하필 더 비싼 한국을 골랐을까요? 이 거래 정말 우리한테도 남는 장사일까요? 지금부터 페루가 중국을 밀어내고 한국을 택한 결정적 한 수를 여러분의 지갑과 연결해서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거래가 하나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 페루의 카야오항, 사막색 위장 도색을 입은 한국산 K2 흡표 전차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K808 100호 장갑차도 6대가 함께 내렸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 거래 아직 최종 계약서에 도장도 안 찍힌 상태였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감아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9일 페루 리마,
현대로템과 페루 육군, 그리고 현지 방산기업 파메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오간 건 총괄 합의서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이렇게 갑시다 하는 큰 틀의 약속입니다. 진짜 돈이 오가는 세부 실행 계약은 2026년 6월에서 7월, 그러니까 바로 지금 마무리될 예정이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최종 도장은 아직입니다. 그런데 수백억짜리 전차 실물은 이미 지구 반대편에 도착했어요. 서류보다 실물이 먼저 온 겁니다. 배 이름까지 특정됐습니다. 글로비스 세이프티. 선박 추적으로 항로가 그대로 잡혔거든요. 페루는 이걸 정식 구매가 아니라 시험평가 목적으로 들여왔습니다. 안데스 고지대의 새벽 추위에서 시동이 한 번에 걸리는지, 뜨거운 사막과 험한 산악을 번갈아 견디는지 직접 굴려보겠다는 거죠. 돈 내기 전에 실물부터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페루라는 나라 참 특이합니다. 한 나라 안에 안데스 고지대와 사막 해안, 아마존 밀림이 다 섞여 있어요. 전차한테는 지옥 같은 무대죠. 케이트 흡표는 이런 땅을 노린 듯 만들어졌습니다. 유기압 편수라는 기술로 차체 높낮이를 스스로 조절하거든요. 오르막에선 고개를 들고 사격할 땐 자세를 낮춥니다. 쉽게 말하면 지형에 맞춰 몸을 바꾸는 전차예요. 페루가 굳이 실물을 먼저 불러 굴려보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원래 장사의 상식은 이겁니다. 도장 먼저, 물건은 나중. 돈 받기 전에 물건부터 보내는 장사는 세상에 없어요. 더구나 상대는 지구 반대편, 비행기로 20시간 넘게 걸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페루와 한국은 그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동네 단골 가게를 떠올려 보세요. 오래 거래한 손님한테만 외상을 주잖아요. 처음 온 사람한테는 절대 안 주죠. 담보 없이 물건이 먼저 나가는 사이, 그게 바로 신용입니다. 계약서라는 담보가 없어도 실물이 먼저 오갔다는 건 한국과 페루 사이에 이미 그 신용이 두껍게 쌓여 있었다는 증거예요. 국가 사이의 무기 거래도 결국은 사람 사이의 외상과 똑같은 겁니다. 이번 거래 규모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K2 표 54대에 K808, 100호 141대, 다 합쳐 195대입니다. 사업 규모는 약 2조 원, 여기에 15년에 걸친 기술 이전까지 얹혔습니다. 단순히 전차 몇 대 파는 게 아니라 만드는 법까지 넘겨주는 거래라는 뜻이죠. 참고로 K2 완성차가 남의 나라 땅을 밟은 건 폴란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중남미 대륙에선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판에서 돈과 신뢰를 함께 쓸어 담는 나라, 바로 한국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지구 반대편 페루가 쥐어짜내는 이 돈이 결국 여러분의 일자리와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그 연결고리는 뒤에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페루가 중국을 밀어내고 한국을 택한 결정적 이유를 신용장부 4장으로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장은 방금 보셨죠? 서류보다 실물이 먼저.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페루는 대체 왜 하필 한국한테만 이런 외상을 내줬을까요? 물건을 먼저 보낼 만큼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답은 지난 14년간 쌓인 신용장부에 있습니다. 한국이 대체 뭘 했길래 페루가 그렇게까지 믿었는지 지금부터 그 장부를 한 장씩 넘겨보겠습니다. 신용장부 첫 장은 2012년에 적혔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페루에 KT-1P 훈련기 20대를 팔았어요. 그런데 그냥 판 게 아닙니다. 현지 조립까지 포함해서요. 페루, 손으로 직접 만들게 해준 겁니다. 완제품만 보내고 끝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첫 거래부터 너희가 만들어라 였던 거죠. 신용의 첫 줄은 그렇게 시작됐었습니다. 두 번째 장은 2024년 3월에 넘어갑니다. 이번엔 배였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페루 시마 조선소에서 함정을 짓기로 했어요. 여기서도 핵심은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낚시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 것만 팔고 빠지지 않는다. 너희 산업을 같이 키운다. 이게 두 번째 장에 적힌 약속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신뢰가 이제 바다로 넘어온 거죠. 세 번째 장을 보면 이번 대박의 씨앗이 보입니다.
페루는 앞서 한국산 K808 장갑차 30대를 먼저 샀거든요. 약 6천만 달러치였습니다. 195대짜리 이번 계약에 비하면 작아 보이죠? 그런데 이 작은 계약이 마중물이 됐습니다. 먼저 30대를 굴려보고 괜찮으니까 판을 키운 거예요. 그 신뢰가 지금 195대짜리 거래로 불어난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유럽도 중국도 완제품을 팝니다. 다 만든 걸 가져와서 돈만 받고 떠나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현지에서 만들게 해주고 기술까지 넘겨줬어요. 페루가 진짜 원한 걸 유일하게 들어준 나라였던 겁니다. 이게 페루 입장에선 얼마나 다른 얘기인지 생각해 보세요. 완제품을 사면 무기만 남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만들면 공장이 서고 일자리가 생기고 기술이 남아요. 무기 하나 사는 게 아니라 산업 하나를 통째로 얻는 셈이죠. 그러니 페루 현지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른 나라는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만 그걸 들어줬다고요. 이건 한국이 스스로 최고라고 우긴 게 아닙니다. 무기를 산 나라가 직접 내린 평가예요. 문제는 이런 약속은 누구나 입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말이 아니라 실물로 증명했습니다. 호주를 보세요. 한국은 질롱이라는 도시에 15만 제곱미터짜리 K9 자주포 공장을 2024년 8월에 다 지었어요. 그리고 2026년 3월 바로 그 공장에서 만든 첫 호주산 자주포가 불러나왔습니다. 일자리 약 580개가 거기서 생겼고요. 폴란드도 똑같습니다. K2 전차 210대 가운데 90대를 폴란드 땅에서 직접 만들기로 했어요. 약속을 말이 아니라 공장으로 지킨 나라, 페루가 그 장면을 다 지켜본 겁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무기는 사고 끝나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한 번 사면 30년을 씁니다. 그래서 파는 순간보다 30년간 정비하고 부품 대주는 게 훨씬 중요해요. 게다가 무기는 전쟁이 터지기 전엔 좋은지 나쁜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제학에선 이런 걸 신뢰제라고 불러요. 써보기 전엔 오직 파는 쪽 신용만 믿고 사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 나라 무기를 들이면 갈아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운행 한번 정하면 자동이체 다 옮기기 귀찮아서 못 바꾸잖아요. 이걸 전환비용이라고 부르는데 무기는 그 무게가 30년치 통째로 걸린 겁니다. 그러니 가장 싼 값이 아니라 30년 함께 갈 가장 믿을 정비사를 고르는 거죠. 무기 거래는 하룻밤이 아니라 결혼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정리됩니다. 2012년 훈련기, 2024년 함정, 그리고 앞서 산 장갑차 30대. 이 세 장의 장부가 14년 동안 차곡차곡 쌓였어요. 그래서 페루는 계약서 도장도 찍기 전에 전차를 먼저 받아준 겁니다. 담보가 필요 없을 만큼 신용이 이미 두툼했던 거죠. 여러분이 20년 단골 가게에서 외상이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세상에서 제일 싼 중국 전차를 바로 옆에 두고 페루는 왜 그걸 거들떠보지도 않았을까요? 자, 지금부터가 이 영상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상식 하나를 깨야 합니다. 싸면 팔린다. 우리 모두 그렇게 믿잖아요. 가격이면 다 이긴다고요. 방산 시장에선 그게 틀렸습니다. 페루가 고른 건 세계에서 제일 싼 전차가 아니었거든요. 중국 전차는 한국 K2보다 훨씬 쌌습니다. 그런데 페루는 그 싼 걸 버렸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중국은 신용불량이었습니다. 앞에서 신용이 적금이라고 했죠? 중국은 그 통장에 이름 한 줄을 못 올렸습니다. 세계 최저가라는 싼 이자를 내밀었는데도 말이죠. 신용불량자한테는 이자를 아무리 깎아줘도 아무도 돈을 안 빌려줍니다. 딱 그 얘기예요. 여러분도 겪어보셨을 겁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만 싸다고 대출이 나오진 않잖아요. 은행이 진짜 보는 건 이 사람이 30년 뒤에도 갚을 능력이 있느냐, 그 신용입니다. 국가 사이 무기 거래도 똑같아요. 중국은 값은 우려쳤지만 정작 30년을 책임질 신용이 없었던 겁니다. 증거를 하나씩 볼까요? 중국은 2009년에 페루 현지에서 MBT-2000이라는 전차를 시험까지 받았습니다. 여기까진 좋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전차의 심장, 그러니까 엔진이 중국 게 아니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사온 엔진이었거든요.
바로 여기서 사고가 터집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엔진을 다른 나라로 못 팔게 막아버린 겁니다. 자기 엔진이 중국을 거쳐 남한테 넘어가는 걸 금지한 거예요. 엔진 공급이 뚝 끊기니 판매 자체가 그대로 주저앉았었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 물건을 못 만들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요, 심장을 남한테 빌려서 단 로봇입니다. 겉모습은 멀쩡해요. 힘도 세 보이죠? 그런데 빌려준 사람이 코드를 뽑으면 그 자리에 딱 멈춰섭니다. 아무리 몸통이 튼튼해도 소용이 없어요. 심장이 남의 손에 있으니까요. 이걸 경제학에선 핵심 기술 종속이라고 부릅니다. 제일 중요한 부품을 남의 손에 맡겨둔 상태. 상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멈출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무기를 파는 나라가 정작 자기 무기의 심장을 못 만든다. 이건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한 번의 실수였을까요? 아닙니다. 중국은 2015년에도 VP4라는 신형 전차를 페루에 들이밀었어요. 이번엔 다르다면서요? 결과는 또 채택 실패였습니다. 2번을 시도했는데 2번 다 문턱을 못 넘은 거예요. 싼 이자를 아무리 낮춰도 신용이 없으니 대출이 안 나간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방산에서 진짜 가격은 살 때 붙는 값이 아니에요. 30년을 굴리는 데 드는 전체 비용, 이걸 총 소유 비용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차값보다 10년 기름값과 정비비가 더 무서운 거죠. 엔진 부품이 남의 나라 정치에 막히면 세계 최저가 전차도 언제 멈출지 모르는 고철이 됩니다. 특히 페루한테는 이게 목숨줄이었어요. 페루는 1973년 이후 들여온 소련제 낡은 전차를 300대 넘게 굴리고 있습니다. 반백년 다 된 고물이에요. 이걸 통째로 갈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옆나라 라이벌 칠레는 독일제 레오파드2를 140대 넘게 세워두고 있어요. 이런 페루한테 필요한 건 싼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을 멈추지 않고 버텨줄 전차였어요. 유사시에 시동이 안 걸리는 전차는 전차가 아니라 그냥 쇳덩어리잖아요. 언제 심장이 멈출지 모르는 물건은 아무리 싸도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오해는 마세요. 중국 무기가 다 쓰레기란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방향은 명백하지만 정확히는 핵심 기술 종속이 문제였어요. 심장을 자기 손으로 못 만든 것, 그게 결국 발목을 잡은 겁니다. 여기서 통쾌한 반전이 있습니다. 페루가 중국을 밀어낸 게 아니에요. 중국이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은 겁니다. 값을 후려친 것도 중국이고 남의 엔진에 심장을 맡긴 것도 중국이었어요. 아무도 중국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스스로 판을 엎은 거죠. 세계에서 제일 싼 전차가 세계에서 제일 큰 애물단지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이 스스로 엎어버린 그 자리, 한국이 조용히 걸어 들어가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이 2조 원, 정말 여러분한테도 남는 장사일까요? 자, 그럼 이 2조 원이 정말 여러분한테도 남는 장사인지 따져보죠. 돈의 흐름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돈의 갈래는 실제 원가 공개가 아닙니다. 업계 구조로 짜본 예시 모델이에요. 그래도 이 물길이 어디로 흐르는지는 또렷하게 보이실 겁니다. 이 2조 원이 흐르는 길은 크게 셋입니다. 첫 번째 갈래, 현대 로템 창원 라인이 돌아갑니다. 전차 한 대엔 엔진, 변속기, 두꺼운 장갑이 들어가죠. 이걸 만들어내는 게 1차, 2차 협력업체입니다. 계약서 한 장이 이 사람들의 야근으로 번역되는 거예요. 창원 방산 라인에서 20년 넘게 용접을 해온 김 씨가 있다고 해보죠. 물론 각색한 인물입니다. 페루 계약이 잡히면 김 씨네 공장엔 채용 공고가 붙습니다. 잔업이 들고 청년 몇 명이 새로 들어오죠. 지구 반대편 계약 한 건이 김 씨의 이번 달 월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협력업체가 창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강판을 대는 회사, 전자장비를 대는 회사, 나사 하나를 대는 회사까지 전국에 흩어져 있어요. 계약 하나에 전국의 작은 공장들이 같이 숨을 쉬는 겁니다. 여기다 리마에 세울 조립공장 초기 투자만 2억 7천만 달러입니다. 두 번째 갈래,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전차는 파는 순간 끝이 아닙니다. 15년짜리 기술 이전에 정비, 부품, 탄약이 줄줄이 딸려옵니다. 30년을 굴리는 물건이거든요. 한번 팔면 30년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물건을 한 번 판 게 아니라 정기예금 통장을 하나 튼 거예요. 원금은 전차값이고
이자는 15년치 부품값이죠. 이게 바로 신용의 배당금입니다. 14년간 쌓은 신뢰가 이제 통장 이자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암산해 보세요. 2조가 15년으로 나뉘면 매년 얼마가 한국공장으로 들어올까요? 한 해 1000억 단위가 꼬박꼬박 꽂히는 통장인 겁니다. 전차 한 대를 파는 순간 정비도 팔고 부품도 팔고 15년치 일감까지 함께 파는 거죠. 세 번째 갈래는 낙수입니다. 페루는 남미로 들어가는 교두보예요. 여기서 우리 전차가 잘 돈다는 소문이 한번 나면 이라크와 폴란드 후속 계약으로 물길이 번집니다. 첫 지점 하나가 옆 나라로, 또 그 옆 나라로 번지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 돈 결국 여러분과도 닿습니다. 공장이 돌면 법인세가 거치고 노동자가 월급을 받으면 소득세가 거쳐요. 그 세금이 돌고 돌아 여러분 동네 예상이 되는 겁니다. 남의 나라 전차 계약이 왜 내 얘기냐고요?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페루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도 아닌데 왜 이 큰 돈을 쓸까요? 맞습니다. 페루 1인당 GDP는 약 1만 달러, 한국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없는 살림에 쥐어짜서 내는 돈이에요. 이유는 절박한 안보죠. 수십 년 전에 들여온 소련제 낡은 전차 300여 대를 갈아야 하고 바로 옆 라이벌 칠레가 독일제 최신 전차를 몰거든요. 쥐어짜서 내는 돈이니 한국은 더더욱 신용으로 갚아야 할 빚인 겁니다. 자, 이제 진짜 통쾌한 대목입니다. 같은 시기 캐나다를 한번 보세요. 캐나다는 240억 달러짜리 잠수함 사업을 독일 회사에 넘겼습니다. 그 잠수함에 걸린 일자리가 무려 65만 인연이에요. 한 사람이 1년 일하는 자리, 그게 65만 개어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캐나다가 놓친 건 잠수함만이 아니었어요. 여기 딸려있던 한화 지상무기 패키지, K9의 레드백의 천무, 게다가 캐나다산 철강 수요까지 통째로 걷어찼습니다. 자국 공장에서 만들고 자국 노동자를 쓰고 자국 철강을 넣는 조건이었어요. 그걸 스스로 발로 찼습니다. 놓친 건 잠수함 한 척이 아니라 수십 년치 일자리와 공장이었던 거죠. 한국 입장에선 이런 시각도 있어요. 오히려 30% 싸게 팔고 남의 나라에 공장까지 지어줄 뻔한 걸 안 하게 됐다고요. 캐나다는 30년짜리 통장을 제 손으로 해지한 셈입니다. 원금도 이자도 딸려오던 공장까지도 다 밀어낸 거죠. 그리고 그 이자를 지구 반대편 페루가 대신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장, 우리한테 남는 장사 맞습니다. 자, 여기서 한국 만세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이 승리에는 아직 안 풀린 숙제가 하나 남아있거든요. 먼저 좋은 소식부터 봅시다. 페루는 한국이 남미에 심은 신용의 첫 번째 지점입니다. 여기서 정비와 부품, 기술 이전이 제대로 돌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옆 나라들이 지켜봅니다. 칠레가 보고 브라질이 봅니다. 저 나라는 약속을 지키는구나. 신용은 이렇게 옆으로 번져요. 은행 지점 하나가 자리를 잡으면 그 동네 전체가 그 은행을 쓰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노후한 소련제 전차를 굴리는 나라가 남미의 페루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첫 지점의 평판이 곧 다음 계약의 담보가 되는 겁니다. 지금 페루에서는 그 전차들이 안데스 고지대와 사막을 오가며 성능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격 도장을 받으면 그건 페루 한 나라의 서명이 아니라 남미 전체를 향한 광고가 되는 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냉정해져야 합니다. 신용이 만능은 아니거든요. 바로 며칠 전 캐나다에서 벌어진 일을 보세요. 2026년 7월 6일 캐나다는 240억 달러짜리 잠수함 사업의 우선 협상 상대로 독일을 골랐습니다. 한국은 밀렸어요. 하나오션은 예비 협상 상대로 이름만 남았습니다. 발표가 나오자 주가는 그날 20% 넘게 빠졌습니다. 페루에서는 담보 없이 실물부터 오갔는데 캐나다에서는 그 신용이 문 앞에서 막힌 겁니다. 왜 밀렸을까요? 여기서 벽이 하나 드러납니다. 이름하여 나토 시장 장벽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동네 상가 번영회 같은 겁니다. 회원끼리만 물건을 사주는 텃세죠. 나토 회원국들은 자기들 유럽 안에서 부품과 정비가 도는 걸 먼저 챙깁니다. 신용만으로는 아직 못 넘는 벽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6년 한국 방산 수출은
약 377억 달러, 우리 돈 56조 원이 넘는 역대 최고치가 점쳐집니다. 신용이라는 자산은 분명히 쌓이고 있어요. 다만 그 자산에도 넘어야 할 벽이 있다. 이 둘을 같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벽을 어떻게 넘을까요? 숙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페루에서 통한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이라는 신용 모델을 아예 공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낚시법을 준다는 그 약속을 나라 대 나라의 표준으로 붙이는 거죠. 둘째, 나토의 텃세를 뚫으려면 유럽 안에 현지 파트너를 심어야 해요. 회원증을 빌리는 겁니다. 셋째, 엔진 같은 핵심 기술을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심장을 남에게 빌렸다가 무너진 중국, 그게 바로 우리 반면교사거든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 신용 경쟁에서 한 발 늦으면 다음 표적은 한국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결국 여러분 자녀 세대의 일자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페루가 더 싼 중국을 버리고 더 비싼 한국을 택한 결정적 한 수. 그건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부터 14년간 한 푼 한 푼 적립한 신용이었어요. 맨 처음 서류보다 실물이 먼저 왔다고 했죠? 그게 바로 그 신용의 증거였던 겁니다. 담보 없이도 물건을 먼저 보낼 만큼 한국은 믿을 수 있는 나라였던 거예요. 이 신용은 하루아침에 산 게 아닙니다. 훈련기 20대에서 시작해 조선소를 지어주고 장갑차를 먼저 안겨주며 14년을 쌓아올린 겁니다. 중국이 가격표 한 장으로는 끝내 못 산 것이 바로 이 시간이었어요. 남미의 방산지도는 이미 새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신뢰 없는 발주국은 아예 입찰해서 빼야 할까요? 그래도 이익이면 팔아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엔 페루 다음 지점 이야기입니다. 폴란드 케이트 3차 계약, 그리고 이라크 케이트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